이번 주제는요, 우주 시대를 맞이하는 한국 스타트업의 현 주소입니다. 이노스페이스의 김수종 대표님과 스페이스 뉴스의 박시수 기자님께서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을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페이스 뉴스의 박시수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 간단히 드리면요. 스페이스 뉴스 미국의 이제 우주 산업 전문 매체입니다. 저는 거기서 서울 특파원을 하고 있고요. 한국이랑 일본, 아시아 전반에 대한 뉴스를 저는 이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님 소개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형 발사체를 개발하고 사업하고 있는 이노스페이스 대표 김수종입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기자지만 우주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고 지금 최근에 이제 떠오르고 있는 우주 산업에 대해서 이제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게 사실 더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 기준에서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우주 산업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저도 생각해봤고 주변 분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우주 그래 앞으로 이제 뜰 것 같다는 것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준에서 특히 이제 오늘 여기가 이제 스타트업에 어떤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스타트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본격적으로 스타트업을 하기보다는 제 느낌에는 투자의 대상으로만 보는 의견들이 좀 많지 않은가. 특히 주식 투자 같은 거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저 개인적인 좀 의견이 있습니다. 주변 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물론 이제 투자도 중요한 거지만 어떤 실제 이제 이 우주 산업에 계시는 대표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어떻게 보면 실제로 우리가 우주 산업이라는 것에 실제 플레이어로서 진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대표님 좀 의견이 있으신가요? 네, 과거에 비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주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매스컴에서도 하루가 멀다하게 우주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우주 산업이라고 보면 아직까지 산업화라고 보기에는 어떤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고 얼마 전에 있었던 발사체를 기준으로 한다면 누리호의 첫 번째 발사 시도가 얼마 전에 있었고 그렇다 그러면은 일단 어떤 발사체를 기준으로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은 마련이 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 기반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전 세계 발사체 회사들과 경쟁력을 가지고 경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러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분야에서 사업화를 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우주 산업을 민간 우주 산업을 포기할 것이냐. 만약에 해야 된다면 그럼 그 시점은 언제냐. 더 좋은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미진하더라도 지금 할 것이냐라고 따진다면 저는 지금 기반이 마련된 것을 바탕으로라도 지금 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후발주자는 더욱 그 산업에 뛰어들기가 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기반이 마련된다 한들 그때는 이미 기회 자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보면 굉장히 많은 어떤 우주 기업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특히 미국은 엄청나게 많은 어떤 스타트업이 이제 생기고 있는데 또 제가 전문가들 분들을 만나면 이런 말씀을 해요. 기회의 창이 머지않아 닫힐 것이다라는 말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보실 때는 지금은 굉장히 투자도 굉장히 활발하고 그런 것 같은데 어느 정도에서 이 기회 문이 좀 닫힐 것 같다. 어떤 전망 같은 걸 좀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발사 서비스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저희도 상당히 좀 긴장을 하고 조급한 상황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대형 발사체 업체, 소형 발사체 업체를 통틀어서 위성 발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한 10여 개 내외였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한 개 회사가 더 발사에 성공을 해서 상업 서비스를 제공했고 2개 회사 정도는 빠르면 올해 내로 아니면 내년 초에 곧 서비스 시장에 진입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1년에 2-3개 이상의 회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 또 내년 후년 한 23년까지면 한 10여 개 이상의 회사들이 더 시장에 진입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미
20여 개 이상의 회사가 구축이 된 상황이고, 그렇다 그러면 대부분의 수요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빠른 속도로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시장에 진입해서 어떤 저희의 기술성이나 성과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목표를 잡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우주라는 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상상하는 우주를 활용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 방식 외에 저희가 아직 상상하지도 못하는 새로운 시장들이 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0여 년 전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이런 파생 상품이나 이런 서비스들이 존재할 거라고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었지만 이 정도일 거라고 예측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주를 활용하는 방식 자체도 지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위성, 그를 발사하기 위한 발사체, 그 다음에 얻어지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 이 외에 더 다양하고 광범위한 방식의 산업화와 이용 방식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닫혀더라도 어떤 시장이 이제 잠식이 돼서 더 이상 확장하기 어려운 상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 시장을 차지하려면 일단 이 초기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주 산업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 기술 아니겠습니까? 스페이스X가 정말 어떤 수십 년간 전 세계 우주 산업을 어떤 주도했던 나사를 어떻게 보면 거의 견주고, 심지어 지금은 그것을 능가한 수준의 어떤 회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재사용 로켓이라는 어떤 혁신적인 기술력 때문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한번 제가 궁금한 건 최근에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두바이에서 열렸던 이제 국제 우주 대회 이제 참석을 하셨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제 우주 대회인 만큼 이제 전 세계 이제 주요 트렌드, 현재 이제 지나가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정책, 각 국가 아니면 기업들 간의 어떤 노력하는 모습들을 좀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어떤 기회로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이런 빠르게 변화하는 어떤 우주 시장에서 요번에 대표님께서 한번 그 우주 대회에서 보고 느낀 어떤 점이 있다면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국제 우주 대회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우주를 활용하고 우주를 항행하는 어떤 물체를 이제 개발하는 어떤 여러 연구 기관, 정부 기관, 학계 이런 것들이 이제 연합해서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협의체인 국제 우주 항행 연맹이 이제 주최하는 전 세계적으로 우주 관련 분야에서 가장 큰 어떤 행사인데, 사실 2019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참가국이나 참가 기관들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형태로 활성화가 되어 왔는데,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 잠깐 주춤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두바이 때 상대적으로 좀 완화된 어떤 이런 상황들 때문에 기존 대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많은 이제 그런 참관객들이나 이런 국가들이 이제 참가를 했고요. 저희는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참여를 한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그런 행사를 참여하기 이전에 어떤 접할 수 있었던 어떤 시장 분석 자료나 아니면은 각 회사들에서 퍼블리시하는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보아왔던 것과 실제 나가서 접하는 것과는 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알지도 못했던 국가와 어떤 회사들에서 상당한 기술력과 성과를 가지고 사업화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뉴스페이스라는 어떤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로 나가 보면 그런 뉴스페이스를 타깃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 방법과 다양한 회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체감을 할 수가 있었고, 저희가 첫 참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상당한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저희가 한국의 회사이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발사체의 어떤 기술적 기반, 그리고 경쟁력, 서비스의 시기,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많았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고려가 되는 것이 지금 뉴스페이스 시장의 차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제 국적보다는 결국 어떤 경쟁력이겠죠. 로켓의 경쟁력. 그래서 봤을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또 대표님을 오늘 이제 만난다고 했을 때 가장 또 궁금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창업을 2017년에 이제 하셨어요. 그 전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외에서도 지내셨고 국내에서도 이제 우주 관련 업을 하셨는데, 지금에 봤을 때는 우주 산업이 이제 이렇게 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 2017년일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우주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얘기도 잘 안 나왔을 사실 때거든요. 어떤 뭐 비전, 어떤 그림이 머릿속에 있으셨길래 발사체, 그것도 이제 고체 발사체를 하는 회사를 우리나라에서 시작하시게 됐을까? 그게 굉장히 전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저는 뭐 박사학위를 하고 해외에 나가서 박사후 연구원을 하고 하면서 어떤 선진 그 동향들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요. 결국 로켓 엔진이라고 하는 어떤 기술을, 로켓 엔진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에서 20년 이상 있으면서 꾸준히 어떤 그 동향이나 개발 방향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 왔습니다. 근데 스페이스X가 첫 번째 발사에 성공한 게 2008년이었고 2017년 즈음이면 이미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과 같은 붐은 아니었을지라도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이미 2015년 이후부터는 뉴스페이스라는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많은 소형 스타트업들에서 이런 시도들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을 뿐이죠. 근데 제가 2017년에 이런 시도를 하겠다고 좀 마음을 먹었던 것은 제가 오랜 기간 연구를 해왔던 어떤 이 하이브리드 로켓이라는 이 그 기술이 그 상당히 이제 다른 로켓 엔진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개발을 하면서도 일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던 부분이 있고요. 또 사실 뭐 학위를 하고 뭐 대기업 연구원으로 있고 하다가 나와서 이런 창업을 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았지만 제가 박사학위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한 3년간 그 이제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을 하는 동안 그곳의 창업 생태계를 가까이에서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 또 그것을 실패했을 때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정말 없었고요. 언제든지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다시 원래 하던 학업으로 돌아오거나 전 직장으로 복귀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좀 있어서 그런 시도들을 이제 쉽게 하는 것을 근거리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도 어찌 보면 좀 이런 창업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제가 연구를 해왔던 기술적인 백그라운드와 또 이런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그 특수한 곳에서의 경험,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어서 17년 즈음에는 우리나라 누리호 개발도 상당히 이제 완료 시기가 가까이 되어 있을 때였고, 그래서 충분히 어떤 국내에서도 이런 시도를 해볼 만한 최소한의 여건은 마련이 되었다라는 판단이 섰고요. 그래서 17년에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실험 발사가 내년으로 이제 예정돼 있고 본 이제 상업 발사가 2023년 정도 이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이제 그러면 준비는 한 몇 % 정도 완료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내년에 시험 발사는 저희가 이제 원래 최초 상업 발사를 목표로 하는 2단형 발사체에서 사용하는 1단 엔진만을 이용한 시험 발사입니다. 그래서 추력 15톤급 엔진을 이용해서 고도 200km의 고고도 비행 시험을 하는 것을 내년에 시험 발사의 이제 목표로 잡고 있고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실제 이제 2단형 엔진을 이용해서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기술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번에 누리호 때도 결국은 모든 게 다 제대로 작동했지만 마지막 3단에서 위성을 궤도 진입할 때의 그 작은 실수가 결국은 최종적인 미션 실패로 이제 된 것처럼, 그렇지만 내년에 있는 시험 발사의 경우는 그런 궤도 진입보다는 1단 엔진에 대한 성능 검증 시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는 어떤 달성 성공률이 조금 높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실패의 가능성을 뭐 저희에게 투자한 주주분들이나 여러 저희를 주목하고 있는 분들께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도 실패를 할 수가 있고 그 실패를 극복하고 또 다른 시도를 해서 결국은 성공을 해내야지만 사업화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기술 개발이고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저희도 분명히 겪을 수 있는 이런 실패의 경우에도 이러한 저희의 그런 어떤 진정성이나 저희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다음 기회를 허용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드는 데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주에서 이제 우주업계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Space is hard. 그러니까 우주는 어렵다. 이런 말들을 이제 많이들 하는데요. 대표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개발하시고 이제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려웠던 경험, 그게 어떤 것이었고, 그럼 그것을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을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발사체로 사업화를 하려면 결국 가장 핵심인 로켓 엔진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로켓 엔진을 개발을 하려면 다른 어떤 하드웨어 개발하는 것에 비해서 엔진 성능 시험을 하기 위한 시험장이라는 특수한 어떤 인프라 시설이 필요하고, 또 개발을 한 이후에 비행 시험을 할 수 있는 발사장이라는 또 시설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저는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저희와 같은 사업 시도를 20년 전에도 한번 했었고요. 10년 전에도 이런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제 저희 선배들이 그런 시도를 했었죠. 근데 모두 실패를 했었고, 그 실패를 하는 과정을 저는 근거리에서 목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외부의 의존적인 상태로 어떤 사업을 진행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함과 동시에 연소 시험장 부지를 찾는 것을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여에 걸쳐서 2019년에 엔진 성능 시험장 구축을 마칠 수가 있었고, 그 성능 시험장 구축 이후부터 빠른 속도로 시험을 하면서 엔진을 이제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또 발사장의 경우도 국내에서 저희가 창업을 할 당시만 해도 활용할 수 있는 발사장이 없었고 지금도 여의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항공우주연구원에 이제 나로 우주센터가 있긴 한데 지금 국가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 시험장을 쓰기는 좀 어려운 여건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그런 불확실한 시험장의 활용, 발사장의 활용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리스크이기 때문에 시험장은 단독 구축, 발사장은 가장 빨리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발사장을 섭외하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했고, 그래서 시험장은 17년에 시작해서 19년에 완공을 했고, 발사장은 19년에 시작해서 저희가 올해 초에 브라질의 알칸타라 발사센터에서 오퍼레이터 라이센스를 받음으로써 이런 준비를 마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이 과정이 정말 그 피를 말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상당히 오래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고 하다못해 시험장 인근의 주민들을 설득하고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하면서 발사장 구축을 할 정도로 그런 여러 노력들을 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좀 제일 어려운 과정이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형적인 상황에서 이게 로켓을 비즈니스화하기에 어떤 유리한 조건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네, 맞습니다. 지금 우주 산업 그러면 꼭 발사체만 있는 게 아니라 위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쪽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은 발사체는 일단 특수한 인프라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땅이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게 상당히 어렵고, 다행히 이제 작년 그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풀리면서 정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저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에 맞는 정책들을 수립을 해서 지금 24년에 활용할 수 있는 민간 발사장 구축도 시작을 했고, 또 우주 클러스터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 같은 우주 산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을 해주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감사한 일인데,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이러한 지원을 할 때는 당연히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있고, 그 과정을 거쳐서 마련이 되면 저희가 원하는 시기와는 좀 맞지 않는, 미스매치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보다 이제 빠르게 개발을 하기 위한 이런 인프라를 독자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을 시작을 했던 것이고요. 얼마 전에 기자님께서 올린 SNS에서도 외국의 어떤 기업이 광활한 부지에서 이제 시험을 해서 성공을 했다는 그런 이제 그 글을 올리셨는데, 그 사진을 봤을 때 저희는 그 기술도 상당히 참신한 아이디어고 좋은 기술이다 에도 시선이 갔지만, 저희가 더 시선이 갔던 것은 그 광활한 부지였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나라가 지형적인 건 어떤 불리한 조건은 분명히 많지만, 그건 결국에 어떤 여러 가지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장 상황을 한번 좀 보면요. 저는 요즘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다고 이제 했는데, 어떤 고체 로켓 쪽에서도 시장 상황이 사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건 맞습니다.
간단히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어떤 이노스페이스 같은 회사도 있지만 일본만 하더라도 엡실론이라는 거 작사 일본 우주청에서 만든 어떤 로켓도 있고요. 그리고 버진 올빗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도 괌과 일본에서 또 발사하는 걸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비단 이 우주라는 건 글로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꼭 지역에 국한한 게 아니라 뭐 얘가 가격이 된다면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올릴 수도 있고 뭐 로켓 랩을 통해서 올릴 수 있고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이런 어떤 갈수록 치열해지는 어떤 로켓 시장에서 이노스페이스의 어떤 경쟁력이랄까요? 뭐 크게 봤을 때 뭐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기술적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고 안전성이라든지 정확성, 어떤 경쟁 우위가 있다고 뭐 평가를 스스로 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가 기술적으로 보자면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엔진은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이고요. 이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은 성능적으로 보면은 액체 로켓과 고체 로켓의 중간 정도 성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위성을 궤도로 소형 위성을 궤도로 올릴 수 있는 성능은 충분히 구현이 가능한 수준인데, 기술적으로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지만 더 좋은 특성은 폭발을 하지 않는 이런 안전성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이 안전성이 보통 사람들은 로켓을 제조하는 비용을 먼저 떠올리지만 이 개발하는 과정, 생산, 운반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게 폭발성 물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안전 관리 비용이라는 추가적인 비용이 결국은 최종 엔드 프로덕트의 그 가격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성이라는 장점과 구조가 단순함에서 오는 어떤 제조 비용의 절감, 이런 것들이 최종적인 이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경쟁사 대비해서 차별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보다 향후에 이제 경쟁이 더 격화가 되면 이런 기술적으로의 완성도나 어떤 가격적인 요인들은 거의 평준화가 될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평준화된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방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삼는 비즈니스 전략은 아직 전 세계에서 아무것도 시도하고 있지 않은데, 저희는 발사체를 그 고객이 있는 곳으로 가지고 가서 그곳에 각각 구축한 발사장을 이용해서 위성 발사 서비스를 하는 것을 저희의 차별화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이제 정부에서 민간이 사용할 수 있는 발사장을 구축해 주고 계시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 알칸타라 발사 센터에서도 저희가 브라질 지사를 통해서 오퍼레이터 라이센스를 받았고 26년까지 상업 발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그곳은 남미 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유럽에도 지사 설립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유럽에도 발사장을 하나 더 구축을 해서 유럽 위성 사업자들을 타깃으로 한 그 근거리 서비스를 하기 위한 이제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시아 시장은 국내 발사장 뭐 이런 식으로 그 각 대륙별로 발사장을 하나씩 만들어서 그런 위성 고객들이 결국은 위성을 발사하려면 발사장으로 위성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고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그러한 형태의 그 서비스를 하는 것을 저희가 차별화 전략으로 삼고 있고, 이번 두바이에서 만난 여러 그 위성 사업자들로부터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엔진을 통해서 가격 인하 어떤 요소로서 그것을 작동을 시키고, 그리고 어떤 로케이션의 어떤 다각화, 글로벌화를 통해서 고객을 찾아가는 서비스. 그럼 근데 그거 자체가 또 비용의 상승 요건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로켓을 또 올려야 되니까. 그것이 가능한 게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로켓은 부품의 수가 적고 그 다음에 일반 물자이기 때문에 그냥 컨테이너 해상 운송을 해도 됩니다. 항공 운송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을 다 따졌을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자면 저희과 위성 사업자 고객과 협상을 할 때 발사체를 근거리로 가지고 가게 되면 위성 사업자는 그만큼 그 배송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위성을 원거리로 가지고 오는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런 비용까지 하게 되면은 저희가 뭐 경쟁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어떤 추가적인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뭐 트렌드 뭐 그런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재사용 로켓도 있고 뭐 아니면 3D 프린팅이 요즘 또 로켓에선 굉장히 비용 절감 효과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엔진 종류라든지 아니면 그 연료 종류라든지 혹시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는 어떤 기술적 트렌드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가 쓰는 하이브리드 로켓에서는 이제 전기 펌프를 산화제 공급계통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적으로 회사들마다 중점적으로 그 어떤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3D 프린팅이라든지 뭐 이런 방법들인데 저희도 모두 그런 기술들을 이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팅 금속 파트를 적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전기 펌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전기 펌프에서 사용하는 모터와 배터리 기술이 지금 전기 자동차의 기술이 급격히 발달을 함으로 인해서 그로부터 이제 도입이 된 이런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적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 그 향후에 이런 부품들이 좀 더 컴팩트하고 좀 더 그 에너지 밀도가 높은 형태로 개선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 그러면은 향후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저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애초에 설계 과정에서부터 그런 향후의 어떤 개선도를 고려한 파트들을 적용을 하고 있다. 그게 저희의 이제 기술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스타트업이고 이제 스타트업에서 우주 쪽으로 이제 관심 있는 분들 위해서 제가 이제 한번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우주 산업 그 어떤 마인드 그리고 어떤 커리어라든지 학습의 어떤 그 과정을 거치면 도전해볼 만하다라는 공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주 산업에는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단기적 접근은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어떤 기술적 헤리티지를 이용을 해야지만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는데 또 그런 기술적 헤리티지를 이용해서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주 산업에 시도를 하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 기술 창업을 염두에 두고 계실 텐데 저도 역시 엔지니어 출신이고 아직도 그것을 많이 극복하지 못했지만 기술에 너무 집중을 하고 기술적으로 완성도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시장에서 당연히 쓸 걸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 우주 산업은 일단 내수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내수를 타겟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 고객을 타겟으로 해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사업 초기부터 해외 비즈니스를 위한 여러 시도를 기술 개발과 동시에 해야지만 향후에 개발이 완료됐을 때 빠른 속도로 사업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창업을 한 어떤 그 창업자들도 초기부터 어떤 해외 사업을 위한 그 관계 구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초기부터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고요. 오늘 이렇게 또 짧은 시간에 이렇게 우리나라 우주 산업 그리고 특히 우주 스타트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김수종 또 이노스페이스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또 이 기회로 많은 분들이 또 우주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번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노스페이스 김수종 대표님과 스페이스 뉴스의 박시수 기자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